지난주부터 7단원 수권을 들어가고 있고요. 수권은 이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었고 오늘 이제 7단원에서 수권의 온도, 수권에서의 염분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해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요. 수권이라는 건 이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이었고 보통 이제 대부분은 바다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지구 표면의 한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수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바다다. 바다가 97% 정도 되고요. 해수는 이제 짠물, 짜지 않은 물을 우리 담수라고 하고 담수는 그나마 빙하가 많고요. 빙하가 한 1.76%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하수나 강, 호수, 하천 이런 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이제 호수와 하천수가 대부분이고 그죠? 이제 최근에는 지하수를 조금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수 0.76%, 호수와 하천수 0.01% 해서 합쳐서 0.77%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쓸 수 있는 물이 되겠고요. 빙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권의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106페이지에 아래쪽에 두 번째 보시면 수자원의 용도 이게 좀 중요하고요. 가장 많은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생활 요소를 많이 쓸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생활 용수가 가장 많이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농업 용수가 인류가 태초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거, 가축을 기르는 거, 과일을 키우는 거 등등등 포함해서 농업 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하천 유지 용수였고요. 댐이라든지 보호 같은 인공적인 시설들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생활용수, 공업용수라고 말씀드렸고 생활용수가 한 세 번째, 공업용수는 증가하는 폭은 굉장히 크지만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네 번째밖에 안 된다.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농업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식량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수자원의 가치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이라든지 강, 호수를 위주로 사용하다가 물이 이제 고갈되거나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활동 등에 의해서 물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하수 같은 경우는 호수와 하천수를 대체해서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단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시험 때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리하고 외우고 넘어가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배웠던 거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책에는 없지만 수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권역이 있었지만 지구계에서 우리가 했던 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5개 1학기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5대 권역 중에서 수권은 이제 물과 관련된 거고 물이 가장 또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권이라든지 땅, 기권은 이제 공기, 기상 현상이겠고 생물권은 우리 인간이라든지 동물들한테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제 기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구름과 강수 등의 기상 현상, 눈, 비가 내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태양 에너지를 이제 저장해서 운반한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8단원에서 볼 건데 비열과 관련된 거거든요. 물이 비열이라는 게 되게 커요. 열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게 크거든요. 용량 자체가 커. 그런 걸 나중에 볼 건데 어쨌건 지구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때 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잘 알겠지만 이제 지표를 따라서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서 강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가 또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지형이 변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잘 알겠지만 생명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도 대부분이 물이고 호흡이라든지 순환이라든지 체온 조정에서도 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제 작성 필기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수권랑 관련된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지금 들었던 프린트 수준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112페이지의 해수의 특성에서 해수의 온도 들어갈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바다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인데 표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위쪽을 말하는 거죠. 공기가 닿는 위쪽을 말하는 거고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심해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어떤 심해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온도로 존재하겠죠. 그죠? 태양이 어차피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어두운 곳이잖아. 그래서 항상 수온이 일정해요. 그래서 심해 이런 걸 다룰 필요는 없고 우리는 항상 위쪽 바다의 위쪽 부분 표층을 다루는 거고요.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적인 거잖아요. 교양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조금 따뜻해지겠고, 그죠? 겨울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낮아지겠지.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빛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제 밑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태양 에너지가 많느냐 적으냐. 예를 들면 극지방은 태양이 적겠지. 태양 에너지가 적으니까 표층 수온이 낮아질 거고요. 저위도,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겠죠. 태양이 내리꽂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표층 수온도 올라가겠죠.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위도에서,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서 0도가 되겠죠. 위도로 치면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거기다가 한번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죠?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내 머리 위에서 태양이 90도로 수직으로 내리꽂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쬐이게 되고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경사로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밑에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빨간 쪽으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높은 곳이고 파란 곳으로 갈수록 이제 표층 수온이 낮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나타나 있고 0도 저위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갈수록 고위도 60도, 90도 쪽으로 갈수록 이제 파랗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적도나 저위도 지방에서는 표층 수온이 굉장히 높고 평균 한 28.5도니까 바다 수온이 28.5도라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5도, 0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찼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계절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 보시면 여름철의 표층 수온이 겨울철보다 높다.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1, 2번 같이 보면요,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있는데요. 1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어진다. 그죠? 그래서 표층 수온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 2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적도 지방으로 올수록 해수의 표층 수온은 높아진다고요.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지니까. 그치? 그래서 X가 되겠고요. 3번,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 왜?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5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왼쪽에 표층 수온 분포 다시 보시면요, 거의 수평하게 나란하게 수온이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죠. 저위도 같은 경우는 거의 28.5도고 30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도 내외, 15에서 20도 내외, 그리고 극지방은 한 0도 내외, 그죠? 0도에서 한 4도 정도 되는데 거의 나란한 걸 볼 수 있어요. 4번, 여름철의 표층 수온은 겨울철보다 높다. 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2번 는 이제 이따가 하고요. 자, 다시 112페이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인데 여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여러분들은 뭐 시험 때 외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 딱 3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표층 수온 분포는 우리가 수직으로 분포할 때는 표층 이제 바다 깊이에 따라서 수온을 분포를 보시면 이제 표층이라는 건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표층이 아니라 깊이에 따라서, 그래서 연직 수온 분포도 있잖아요.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대한 거고요. 3개 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혼합층이라는 말 그대로 바람 때문에 섞이는 거예요.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 약층. 수온이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층이 있거든요. 이걸 수온 약층이라고. 유일하게 3개 층 중에서 수온이 깊이에 따라 쑥 떨어지는 부분.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뭐 당연하게도 세계층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층을 외워야 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낮아지는 곳은 수온 약층, 이게 두 번째 층이고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심해층이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심해라는 공간적인 특징이 있죠.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닿고 아예 안 닿는 지역이고요. 당연히 바람도 안 닿겠지. 그러니까 빛이 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아예 안 닿으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존재하겠고 요 기온은 보통 4도 정도 돼요. 4도 정도 되고 극지방으로 가면 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험에는 이 세 개에서 특히 혼합층하고 수온 약층 두 개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두실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책을 보면요. 혼합층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이제 표층이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태양의 따뜻한 기온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라는 거는 뭐 지역적인 굉장히 작은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중위도 지역의 편서풍. 그래서 서쪽 서풍이 크게 불거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극지방이라든지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동풍이 불어요. 큰 동풍이 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섞이겠죠. 이렇게 바람이 크게 부니까. 그래서 태양과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혼합되는 층. 그래서 말 그대로 혼합층이에요. 수온이 이제 연중 일정하고요. 요거는 이제 위도에 따라서 위도가 이게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 섞인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 알겠죠? 수온 약층은 태양 이제 바람이 닿지 않는 부분이잖아. 표층에만 바람이 닿고 아무리 큰 바람도 아래쪽까지 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쪽에만 바람을 썼고 가운데부터는 이제 바람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태양에 의해서 어느 지역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중상층까지는 그러다가 점점점 떨어질수록 태양이 안 닿겠지. 그러니까 태양이 닿는 지역,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높은 지역이고 수온이 점점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안 받게 되면은 기온이 쭉 떨어지겠죠. 수온이 떨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수온 약층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류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는 내려갈 때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온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면은 아래쪽에는 차갑고 위쪽에는 뜨거우면은 이런 지역에서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래쪽에서는 뜨겁고 위쪽에서는 차가운 이런 지역에서는 뜨거운 공기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하강을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걸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뒤에서 할 거예요. 8단원에서 할 건데 어쨌건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체나 열차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 8단원에 이제 열과 관련해서 나올 거고요. 어쨌건 그걸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따뜻하고 수온이 따뜻하고 아래쪽에서는 깊이 내려갈수록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는 차가워, 위쪽에서는 따뜻해.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류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건 섞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요 위아래층을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심해층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항상 심해층에만 살아. 그죠? 올라오지 않잖아요. 대부분 올라오지 않잖아요. 혼합층에 사는 물고기들은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얘는 항상 여기서만 살고 심해층은 심해층끼리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이제 생활 권역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온 약층의 특징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따라서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을 차단시켜준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이 두 개 층이 중요한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섞인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 그리고 가장 수온이 높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깊이에 따라 쑥 떨어진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적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아래 여러 층 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심해층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은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수온이 굉장히 연중 일정한데 낮은 상태로 일정하다. 춥다, 항상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책을 한번 볼게요. 이제 그래서 2번 보시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이제 별표 쳐놓고 시험에는 요 파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혼합층에서는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고 나머지 층에는 바람이 받지 않는겠죠.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고 바람의 영향이 줄어들어서 수온 분포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보시면 깊이에 따라서 세 개 층,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래서 각각의 층마다 오늘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세 개 층의 이름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알겠지? 그래도 이름만 알고 있어도 직관적으로 아 혼합 섞이는구나. 바람 때문이지. 수온 약층, 수온이 점점점 깊이에 따라서 약해지는구나. 수온 약층, 심해층, 그냥 심해층이잖아. 그치? 심해층이니까 수온이 낮겠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크게 도움이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수심 보통 100m 정도까지 해서 거의 흡수가 된다고 해요. 여기가 지금 혼합층이 있는데 혼합층이 깊이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150m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100에서 150m까지만 흡수가. 알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느 정도 태양이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바다에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다. 한 요 정도까지만 태양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m 아랫부분에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따뜻하게 달궈진 지역이고 나머지부터는 깊이에 따라 태양이 닿지 않으니까 점점 수온이 떨어진다. 알겠지? 다시 이제 혼합층 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태양 에너지 대부분은 흡수해서 수온이 높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하다. 거기다 이제 밑줄을 쳐놓고요. 해수가 혼합되어 수온이 일정하다. 바람 때문에. 두 번째,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제 중위도라고 적어두세요. 중위도 지역의 특징은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개의 위도 지역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북반구, 남반구로 나눌 수 있을 때 적도에 가까운 지역은 우리가 저위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지역을 중위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0도까지의 극지방을 우리가 고위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 중위도의 특징은 바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 세고 서풍이 부는 지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중위도에는 바람이 강하고 많이 불기 때문에 또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합층이 점점점 두꺼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제가 위도별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수온이고 도시, 그다음에 깊이. 근데 만약에 중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도는 혼합층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그려. 그리고 떨어져. 여기가 이제 혼합층이에요.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 여기가 중위도예요. 자, 그러면 저위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위도는 수온이 중위도보다 높을까 낮을까? 척도지방 높겠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는 수온이고 여기가 0도씨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저위도로 가면요, 수온이 높아져.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위도가 혼합층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얇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요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알죠? 그러면은 고위도로 가면, 고위도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가워지겠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위도가 1이라면 여기가 1번, 저위도가 2라면 여기가 2번, 여기가 고위도라면 3번. 그리고 극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낮아. 여기가 4번. 극지방. 알겠죠? 그래서 위도별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저위도는 한 0도에서 30도, 중위도는 30에서 60도, 고위도는 60에서 90도 사이. 극지방 90도 가까운 지역은 그냥 추운 거야. 그냥 차가운 거야. 그렇죠? 0에서 한 4도 사이라고 했죠. 보통 우리는 여기를 한 4도 정도라고 하는데 극지방으로 오면 0에서 4도까지 떨어지겠지. 그래서 좀 심화된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낸다 하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고요. 문제집에서는 이것도 다룰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위도를 기본으로 해서 중위도가 가장 혼합층이 두껍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니까 오른쪽, 고위도는 수온이 낮으니까 왼쪽.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뭐 플러스 강의에서 3번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한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해서 요거를 이제 수직으로 단면으로 잘라서 또 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가 혼합층, 여기가 수온층, 심해층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중위도 지역이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위도로 갈 때, 특히 고위도로 가는 것보다는요, 저위도로 갔을 때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중위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저위도로 갔을 때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혼합층이 얇아지고 수온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수온 약층은 더 길어지더라. 여기까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시험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다시 왼쪽으로 보셔서 수온 약층을 보면요,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고요.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했지.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매우 안정하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혼합층이나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같은 거를 교환하는 거를 차단시켜 주니까 각각의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는 심해층에 사는 거고, 혼합층에 사는 물고기는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겠죠. 어차피 추워서 내려가지 않겠지만. 그래서 물은 뭔가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도 나름대로 각각의 층이 구획이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잘 섞이지 않는다. 바다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심해층은요, 태양 에너지가 닿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한 층이고요.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거의 수온이 항상 일정하다고, 낮게 보통 한 4도씨 이하 정도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3개 층이니까 뭔가가 층이 거의 균등하게 3개 층으로 표시는 했지만, 제가 여기 150m라고 그랬잖아요. 바닷물 굉장히 깊잖아요, 그치? 그래서 혼합층, 수온 약층은요 얼마 안 되고 심해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깊이를 한번 보세요. 혼합층은 150m까지고 수온 약층은 1000m까지잖아요. 여기가 1000m예요. 1km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보통 이제 뭐 바닷물이 깊으면은 몇 킬로, 수십 킬로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수십 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냥 비슷비슷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굉장히 적어요. 혼합층은 수온약층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심해층이 한 80%. 그렇죠? 굉장히 깊다, 바닷물이. 잘 알잖아요. 전체 해수의 80% 정도다. 그냥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해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이 전체의 한 80% 정도 된다. 자, 3번 이제 위도의 별 특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위도 지역은 이제 0도에서 한 30도 지역이죠.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왜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그지? 원인은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요. 두 번째, 바람이 약하니까 혼합층이 얇다. 그죠? 세 번째,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크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위도의 특징은 혼합층이 얇고 수온 약층이 길게 분포한다. 그지? 중위도 지역은 30도에서 60도 지역이고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그냥 큰 특징이니까 보다 밑줄에 놓고요. 중위도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위도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도 위도 30도 부분에서 가장 최대예요. 오른쪽에도 확인이 돼요. 고위도 지역은 60도에서 90도 지역이고요. 표층 수온이 매우 낮아. 왜? 태양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고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고 일정하다고. 그죠? 오른쪽에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시험 때 나중에 이거만 보고 그냥 시험 보시면 돼요. 같이 보면요. 113페이지 2번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과 바람이었죠.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고요. 3번 ABC층의 이름, 이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제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고 2번 바람의 혼합작용이 있는 곳은 혼합층 A번이고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B, 수온 약층이고요. 4번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은 C, 심해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니까 요 세 개의 이름 정도 꼭 기억하세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리고 이따가 시험 보는 것도 온도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5번 A, B, C 중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가장 안정한 층은 이제 수온 약층 B라고 그랬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지는 층은 혼합층 A가 되겠고 중위도 지역이 가장 두껍다. 자, 4번 위도별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돼 있고요. 1번 혼합층은 극지방에서 가장 두껍다. 아니죠. 가장 얇고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 수온 변화가 가장 크다. X가 되겠고 연중 일정하다. 낮게 일정하다. 그죠? 3번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적도 부근이다. 돼 있는데 네, 맞죠? 수온 약층이 가장 크게 발달하는 곳은 저위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넘겨주시고요.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이제 염분은 뭐 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염류를 한번 볼게요. 염류는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염화나트륨,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금 있죠? 염화나트륨 NaCl 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뭐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뭐 등등등이 있는데 몰라도 되고요. 염류 35g 돼 있는데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원 그래프에서 해수 1kg에 염류가 35g 돼 있다 그랬지. 거기다가만 그냥 동그라미만 쳐놓으세요. 네, 이건 평균이고 보통은 한 35% 정도를
1kg 중에 35g, 5g이니까 1000g 중에 35g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죠? 잘 기억해 주시고 35g 중에 27g이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인 거죠. 그지? 그래서 염화나트륨 27g에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숫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밑에 내려가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요. 염류 중에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물의 그 짠맛이 염화나트륨 때문이고요. 밑에 보시면 쓴맛을 낸다는 데 있는데 쓴맛 바닷물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영하다가 뭐 바닷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으면 짠맛도 나지만 약간 쓰고 막 이상한 맛도 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마그네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할 필요는 없고 짠맛을 내는 게 염화나트륨이다. 그 정도만 밑줄을 해놓으세요. 염화나트륨, 짠맛, 그리고 숫자 아까 전에 35g 중에 27g 알겠죠? 밑에 이제 염분을 보시면요. 참고로 염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그냥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요. 육체 물질이 이제 녹거나 강물이 이제 해수로 올 때 녹아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소금기 같은 거, 나트륨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마그네슘, 칼륨처럼 육지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강물이라든지 뭐 빗물에 녹아서 내려오는 것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도 지하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솟았다가 다시 뭐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염소하고 황 같은 것들이에요.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 염소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황 기체라든지 황학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이제 합쳐지면 염소, 해저 화산에서 나왔던 부분이 염소였잖아.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강물이 녹아가지고 내렸던 부분이 나트륨이었잖아. 합쳐지면 염화나트륨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뭐 대기에 있는 뭐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서 바닷물에 녹기도 해요.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염류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염분을 보시면요. 해수 1000g인데 이제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1000g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제 우리 앞에서 용해도 할 때는 물 예를 들면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염분이라는 건요. 해수 1kg 혹은 1000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숫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용해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수 1000g에 예를 들면은 문제 풀 때 1000g에 염분이 35g 녹아있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 70 2000g에는 염류가 얼마나 녹아있을까? 70g. 그죠? 그래서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될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 나오는 계산 문제들이 이 정도의 그냥 산수 정도 문제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수 1000g이 기존이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염분의 단위라는 거는 이제 PSU라고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PSU가 뭐냐라는 건데 PSU는 참고로 선생님 때는 퍼밀이라고 배웠어요. 퍼밀. 이게 1000분이거든요. 1000분의 1단위. 여러분들 퍼센티지는 알잖아요. 퍼센트. 그지? 이거는 100분율이잖아. 100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1000분율이거든요. 왜 1000분율이에요? 해수 1kg니까. 그지? 해수 1000g 중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퍼밀을 배웠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퍼밀도 쓰지만 퍼밀보다는 PSU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거는요. practical T 유니트
이게 실용적인 실제적인 뜻이잖아, 그지? 그리고 썰리너티가 염분, 짠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유니트는 잘 알겠지만 단위죠. 그래서 이게 실용 염분 단위의 약자를 따서 PSU라고 해요. 그래서 PSU라고만 돼 있고 여러분 뭐 약자는 안 적혀 있으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고요. 요거를 이제 직역하면은 실용 염분 단위긴 한데 우리가 쓸 때는 전기 전도도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염류가 물에 녹아 있으면 이온화가 돼가지고 전해질이 되잖아요. 전해질이 되면은 물에 이온들이 녹아서 전해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른다. 그래서 이런 염류가 많이 녹아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전기가 더 많이 흘러요. 그래서 PSU가 높다는 거는 염류가 많다는 거고, 염류가 많다는 거는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염류하고 전기 전도도라는 전기가 잘 흐르는 전도예요. 전도도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염류의 양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비례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염류 양을 전기 전도도로 환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자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15도씨 일기압인 상태에서 해수의 전류를 이제 흘려보는 거죠. 이제 전기를 흘려보는 거지. 그래서 측정한 염분 단위다. 전기가 많이 흐르면은 염류가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전기가 적게 흐르면은 염류가 적게 들어있다고.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분의 단위로 삼는다. 그래서 염류의 양에 따라서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땅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를 기준으로 한 게 PSU니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왼쪽에 염분의 단위는 PSU, 실용 염분 단위 혹은 전기 전도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생님 때는 퍼밀이라고 옛날 단위를 썼어요. 천분율을 썼는데 지금 쓰진 않고요. 그래서 염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염분이라는 거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해수의 총 질량분의 염류의 양이 되겠죠. 곱하기 1000을 한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PSU 단위로 사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라고요. 그러면 35,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35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35 PSU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해수 1kg 중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 라는 거고요. 그 염류 35g 중에는 27g이 해수 1kg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고, 이 중에는 나트륨이 27g이 들어있다는 소리고요. 해수 1kg 중에 35g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용해도랑 좀 달라요. 물은 그럼 얼마일까요? 1kg일까? 얼마일까? 해수 1000g 중에 염류가 35g이라는 거는 물은 965g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용해도랑 다른 거예요. 용해도는 물 100g 안에 용질이 얼마를 넣느냐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요 염분 같은 경우는요, 해수 1000g 안에 포함해서 염류가 포함해서 1000g이 있다는 소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965g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114페이지 우리 하고 있고요. 해수의 염분 하고 있어요. 3번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거기다 3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이게 가장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고요. 증발량은 잘 알겠지만 얼마나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느냐. 강수량은 비가 내리느냐. 그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염분이 낮아질 거고요.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니까. 증발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니? 증발량이 많아지면 물이 적어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별표 쳐놓고요.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 담수의 양은 뭐냐면 강물이에요. 강물이 많은 지역은 이제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 되겠고, 강물이 적어 그러면은 물이 적은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빙하가 녹거나 해수가 없는 경우, 빙하가 녹는 걸 우리는 해빙이라고 하고요. 해빙이 된다는 것은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수가 없는 경우는 결빙이야. 결빙은 물이 적어지는 조건이 되니까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염분이 높다와 염분이 낮다 해서 나와 있는데 뭐 한번 기억해 정리하면요. 염분이 높은 조건이고 요거는 물이 낮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염분이 높은 조건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적은 거겠지. 그리고 담수가 적다는 것은 강물이 별로 없다는 소리고요. 이 말은 해양의 중앙부라는 소리고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다 한가운데는 강물이 들어오는 곳이 비율이 적잖아, 그렇지? 당연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중앙부나 뭐 강물이 적은 지역 같은 건 담수가 낮아지는 조건이고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결빙,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이 얼어버리면은 물이 떨어지는 조건이죠. 그래서 염분이 많은 거는 물이 적어지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적어지는 조건은 물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증발량보다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겠죠. 강수량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담수가 많은 조건이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지역들 있죠. 동해라든지 서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해양 주변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물이 많은 조건이고요. 특히 동해보다 서해가 강물이 더 많이 내려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긴 큰 강이 3개가 연달아는 뭐 황하, 양쯔강 2개인가 뭐 있잖아요. 큰 강이 서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해보다는 서해 쪽이 염분이 더 낮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빙되는 조건. 해빙은 물이 녹는 거죠. 얼음이 녹는 거잖아요. 녹아서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에도 있지만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서는 여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치? 물이 많아지는 조건인지 물이 적어지는 조건인지. 물이 많아지면 염분은 낮아질 거다. 물이 적어지면 염분은 높아질 거다. 염분이 높다는 건 짜다. 그리고 염분이 낮다는 건 덜 짜다. 요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뭐 이런 말도 쓰긴 하거든요. 이제 뭐 책마다 좀 다른데 증발량이 강수량이 보다 이렇게 했을 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여기는 이제 0보다 큰 조문이 되겠고 여기는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빼면은 음수가 되겠죠. 근데 책마다 또 이렇게 쓰게 되면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음수. 그래서 거의 말장난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지? 하나를 가지고 외우실 때 증발량이 많은 조건인지 강수량이 많은 조건인지는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기억 정리해 보시고요. 4번 전 세계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보시면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돼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중위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요. 적도 지역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동남아 지역 같은 데 놀러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남아에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저위도 지역은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무슨 많은 조건이죠? 강수량이 많은 조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 근데 중위도 지역은요, 아까 전에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되게 높고 그리고 맑고 맑으니까 어떻게 되냐? 증발량이 많아. 그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조건이 되겠지. 그래서 중위도가 유일하게 염분이 높아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시 정리하면요, 저위도는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중위도는요, 건조한 기후니까 맑아. 그리고 정발량이 많죠.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증발량이 유일하게 강수량보다 많은 조건이 돼서 중위도 지역은 이제 염분이 높아요. 그에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염분이 낮은데 그 이유는 빙하 때문이죠. 빙하가 항상 얼어져 있다가 녹잖아요. 그래서 빙하와 물과 만나서 항상 녹기 때문에 빙하가 녹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요. 해빙 조건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 증발의 입장을 봤을 때 적도랑 중위도를 생각했을 때 비교했을 때 고위도는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낮으니까 덜 증발하겠죠. 그렇지? 증발량이 낮기 때문이기도 해요. 다 했으니까 좀만 참아봐요. 5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해, 서해, 남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동해하고 서해를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평균 염분은 약 33 PSU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놓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 바다의 염분은 35라고 그랬어,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33이야. 그러면 염분이 적다. 알겠죠?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부터 서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강물이 많이 유입이 많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강물 유입이 많잖아. 그죠?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평균 35보다 낮다. 그게 33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페이지에 나온 숫자들 다시 정리하면요.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예요. 그 35 중에 35g의 염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염화나트륨 얼마? 27g. 알겠죠? 이 숫자 두 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평균 염분은 33이다. 그래서 전 세계 평균 바다보다 조금 더 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염분이 낮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름철이 강수량이 많아서 낮다. 거기 그냥 밑줄에 놓고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낮다. 그리고 담수의 유입이 많은 황해가 서해잖아, 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큰 강, 황하, 양치강 뭐 이런 강들이 강에서 많은 물들이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담수 유입이 황해가 동해보다 더 많다. 그래서 염분이 낮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5번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를 해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2월하고 8월 보시는데 2월은 겨울이고 8월은 여름이잖아요. 2월을 일단 보시면요. 겨울이 여름보다 염분이 낮아요.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8월이 염분이 낮아. 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2월이든 8월이든 하나만 보셔도요. 서해하고 동해를 비교했을 때 서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좁은 해역 안에 많은 담수들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자, 114페이지 염분비 일정 법칙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마지막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거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요. 염분은 그냥 항상 일정하구나. 전 세계 바다에서 일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북극해와 동해와 홍해를 비교했는데요. 북극해는 이제 좀 아무래도 염분이 낮겠지. 네, 염화나트륨이 한 23g밖에 없어요. 그 30g 중에, 그러니까 30 PSU 중에 염류 북극해는 염류 30g 중에 23g이 NaCl이야. 그리고 우리가 염류. 동해는
우리 외우고 있죠? 33g 중에 한 얼마일까? 25g 정도 되겠지? 그리고 홍해는 짠 지역이잖아요. 이게 이제 홍해는 혹시 잘 모르시죠? 중동 지역에 있는 굉장히 짠 바다야. 그래서 40g 정도 되고 35보다 더 높으니까 더 짠 바다인 거잖아요. 40g 중에 31g이야. 그러니까 염류의 양만큼 염화 나트륨의 양도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 퍼센트지는 항상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북극해에 포함된 염화 나트륨의 비율, 동해에 포함된 염화 나트륨의 비율, 홍해에 포함된 염화 나트륨의 비율을 다 계산했더니 항상 다 이게 78% 정도 되더라.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비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뭐로 나누면 비례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극해랑 동해를 비교했을 때 여기다가 지워. 그러면은 북극해는 30 중에 23이야. 동해는 33이 주어졌어. 동해에서의 염화 나트륨 비율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냥 이 비례식만 짤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뭐 나름 골 때리는 계산 문제일 거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그나마. 알겠죠? 그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에 5, 6, 7, 8, 9, 10 한번 풀어보고 이제 좀 쉴게요. 그래서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를 차지하고 있는 뭐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같은 염류의 비율은 항상 같다.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곤란할 수 있고요. 여기 파트가 수시에서도 수시가 아니라 뭐지? 여러분들 그 평가하는데 항상 나와요. 시험에도 당연히 나오고. 자, 5번. 염류가 차지하는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35g 중에 A, B 대인데요. 가장 많은 게 A 염화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되 중요한 거는 염화 나트륨 27g 정도 꼭 기억하세요. 해수 염분 PSU 또는 염류의 양을 구하라 되어 있고요. 해수 1000g에 40g이 녹아있다. 1000 중에 40이니까 40 PSU.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500g에 16이야. 그러면은 몇 PSU? 2배로 하면 돼요. 32 PSU. 알겠죠? 3번 970g에 염류 30g이 섞여 있어. 자, 이런 게 헷갈리죠? 물 970g에 염류가 30g. 합쳐서 해수가 1kg. 그죠? 해수 1kg 들어있는 염류의 양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이에요. PS.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해수 1kg이 들어있는 염류 양인데 물은 염류를 뺀 만큼인 거다.
4번 염분이 32psu인 해수 3kg 돼 있고요. 그럼 해수 3kg에 32니까 염류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염분이라는 거는 1kg에 32psu인 거예요. 근데 지금 3kg가 주어진 거니까 96g이 있는 거죠. 그지? 요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6번에 4는 96g. 7번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도 있는데요. 강수량, 증발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담수 유입량, 그리고 해수 결빙, 해빙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람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어. 우리 아까 전에 수온 분포할 때, 혼합층을 할 때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죠. 바람이 가장 큰 요인이었죠. 태양하고 바람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염분을 따질 때는 바람은 상관이 없어. 그렇죠? 단지 중위도 지역에서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맑아지니까 증발량이 많아서 염분이 높아지더라. 거기서는 바람이 좀 영향을 주긴 했지만 큰 영향은 아니겠죠. 여기서는 해수 염분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람의 방향은 상관이 없다. 그죠? 방향이군요. 7번에 3번이고 어쨌건 8번 염분이 높냐 낮으냐. 빙하가 녹는다. 빙하가 녹으면 그러니까 물이 많아지는지 물이 적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이 낮아. 강물이 많이 유입되면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이 낮아. 해수가 얼면은 물이 적어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이 높아. 그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물이 적어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은 높겠지. 그죠? 그래서 염분이 뭐를 의미하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겠지. 9번 전세계 바다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염분 분포. 전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은 35psu고요. 우리나라 평균은 33psu 말씀드렸죠.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강수량이 많다는 건 물이 많은 조건이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X.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물이 적어지는 조건이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죠. 염분이 높다. 5. 3번 극지방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다. 해빙 조건이니까 그죠? 물이 많아지는 조건.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낮다. 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아지는 조건. X. 5번 황해는 동해보다 담수 유입이 많으니까 물이 많아지는 조건. 염분이 낮다. 5.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많아지는 조건인지 적어지는 조건인지만 알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10번 염분이 30psu인 염류 A와 B가 7대1 염분 비율점 법칙에 의해서 이 7대1은 상관이 없이 항상 7대1인 거야. 그래서 45psu인 해수에서도 염류 해수 A와 B 사이에 질량은 달라지겠지만 비율은 7대1로 같다고요. 그래서 7대1 우리 5분만 쉬었다가 25분까지 쉬었다가 좀 진행할게요.